건강국은 수고를 하시는 국이라서 제가 뭐 더 이상 감사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지난달에 그 장애인 단체로부터 그 장애인 정책 분야에 일단 뭐 상을 받았습니다. 우수 의원으로 상을 받았는데 사실은 당사자인 제가 제 일을 하고 상을 받은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미안했고, 그 다음에 제가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그 복지건강국에 그 사회복지과 장애인계에 많은 숙제를 드린 그 결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장애인계에 더욱더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장애인계 직원들 많이 좀 격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장애인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그 제2기 부산 지역 그 사회복지 계획 그 복지개발원에서 그 수립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토론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장애인계 정원이 8명인데 아직도 8명이죠.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에는 제가 그 인력을 좀 더 그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행정 인력을 좀 더 예. 충원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 건의를 그 정책 수립 때 했었고, 예,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그 근거 자료로 우리 서울의 장애인 인구가 그 40만 명 정도, 예, 그리고 우리 부산이 그 당시에 2009년 말 현재에 16만 8천 명, 그 다음에 인천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11만 명, 그 13만 명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대전은 7만 명 정도, 7만. 이런데도 서울은 그 당시에 장애인과입니다. 그렇죠? 장애인과 그 인력이 27명, 우린 8명인데 인구는 우리보다 2.5배 정도 되는데 그 행정 인력은 3배가 넘었습니다. 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 13명, 우리보다 훨씬 그 장애 인구가 적은데도 13명, 그 다음에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구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행정인력이 1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 장애인계 직원들이 얼마나 그야말로 그 업무 부담이 크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고, 이건 노고를 넘어서서 이건 업무 부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인력 충원을 건의를 했었는데, 제가 쭉 1년 동안 이렇게 업무 보고를 듣고 그 의정 활동을 하면서 좀 더 가까이에서 우리 그 복지건강국의 장애인계에서 하는 일들을 들여다보면서 이제는 그냥 인력 충원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게 장애인과로 좀 성격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해 장애인연금도 시행되고 해서 업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예산 규모로 봐서도 지금 10년 대비해서 제가 얼마 전에 예산서를 받았는데 12년 예산은 10년 대비해서 12년 예산은 40%가 넘게 정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10년, 11년 각각 19% 이상씩 정액이 됐는데 이건 다른 일반 회계의 정액에 비하면 정액은 16.6% 정도 되거든요. 예, 다른 거에 비하면은 우리 장애인 쪽의 예산이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정액을 하고 있고, 그만큼 뭐 예산이 늘어났다는 건 할 일도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만큼 또 이 장애인 업무라는 것은 유형도 다양하고 또 업무의 종류도 다양하고 또 포괄적인 어떤 그런 그 행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인 만큼 과로 성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혹시 뭐 어떤 견해나 아니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 장애인이 17만 명이 더 되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반도 안 되는 7만 1,0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7월 달에 우리 그 후계 장애인 담당 7명에서 1명 늘고 10년, 11년, 2년 동안에 뭐 정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의원님께서 우리 시정 질문 때 그 배리어 프리 이 관계를, 그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를 굉장히 짚어주시고 이래가지고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또 도움드려서 아마 인력 구에서 우선 뭐 자는 안 되지만은
이거 아마 장애인 업무를 해서 한 2명 정도 그래가지고 지금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으로서는 부족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아마 의원님처럼, 말씀처럼, 저희보다도 더 장애인 수도 적고 인구도 적은 인천, 대전에서, 서울은 물론 당연하게 뭐, 과가 있어야 되겠지만, 인대도 장애인 과가 있고 해서, 최소한 뭐, 개를 더 정렬하고, 과를 하는데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저희도 인력관리부서라는 시장님께 간곡하게 지금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그 배려프리 관련 예. 그 시정 질의 그 결과를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는 걸 좀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제가 그때 이제 그 시장님께 요청을 드린 것은 일단 배려프리가 우리 부산시 그 행정의 거의 전 영역에 네. 해당이 되는 것인 만큼 각 실국에 예. 해당 분야에 있어서는 업무 분장을 해달라는 것이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특히 건축 분야 같은 경우에는 편의시설 부분이 워낙에 비중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전담 인력을 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배려프리 각 실국의 업무 분장이 되겠지만, 배려프리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거나 인식 개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하고, 예, 그 부분은 배려프리의 주 대상인, 또 장애인, 노인, 그 어린이 뭐 이런 그 부분들, 사회 약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일단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복지건강국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그냥 인력 한 사람을 배치해주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복지건강국 안에 뭐 어느 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배려프리 개가 하나 생겨야 되겠다. 예, 편의시설 개가 아니라, 예, 배려프리 개가 하나 생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배려프리 개가 장애인 그 업무랑 같이 만약에 그 포괄적으로 그 운영이 된다면, 같이 합쳐서 장애인 과로 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의원님이 저희들도 뭐 배려프리에 대해서 이제 그건 있어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만 이걸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날 시정 질문을 하고 해서 건축부서라든지 또 교통 이런 여러 다른 분야에 계시는 분들도 간부들부터도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갖고 이런 걸 좀 해야 될 건 한 공감대는 많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느끼시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담당 사무관 개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우선은 하여튼 내년에 직원을 2명을 우선 주기로 그래. 그까지는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에 그치지 않고 하여튼 개도 신설이 되든 노력하고, 또 이런 사항들을 또 의회분들한테 말씀드려서 우리 대전이라든지 인천 못지않게 장애인 과도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으면 그 정책이 바로 시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예, 국장님 저랑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예, 같이 한번 노력을 해서 장애인과를 꼭 만들 수 있도록,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같이 노력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 부산의 자살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지금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부산의 자살률이 우리나라의 1위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또 최고다. 그렇게 거꾸로 가면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또 모든 도시 중에서 부산이 최고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부산의 자살, 그러니까 10년도에 1163명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교통사고 사망률 392명의 3배, 상당한 숫자인데, 근데 이제 저는 자살 수도 중요하지만, 누가 자살을 할까라는 데 관심을 가지고 봤거든요. 그랬더니, 일산의 백병원, 응급센터에서 2년간 임상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보통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12명이 기도를 하면 1명이 이걸 성공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1명이 사망을 한답니다. 그리고 11명은 미수에 그친답니다. 이제 거꾸로 계산을 해보니까 10년도에 부산에 자살한 사람이 1163명이면 거꾸로 맞죠? 1163명. 63명이면
자살을 하고 싶어서 적어도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은 14,200명이 훨씬 넘고 그 중에 이제 사망에 이른 사람이 1,163명이고 나머지 13,000명은 이제 시도자로 그렇게 이제 뭐 살아남았는데 근데 이제 이 시도자들이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는가를 또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역시 이제 그 백병원 그 응급센터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시도자들 중에서 자살을 다시 시도하는 그리고 자살을 해서 사망에 이르는 율이 다른 그러니까 일반의 경우보다 그러니까 한 번도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보다도 10배가 넘는답니다. 예, 그래서 그 말하자면 이제 자살을 한번 시도했던 사람이 다시 재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막아야 되겠는데 말하자면은 어떤 그 시도자에 대한 어떤 그 사후 관리, 예, 그 부분이 어떻게 대책이 서야 정말 그 더는 뭐 이분들이 다시 재시도한다라는 걸로 봐서 이분들이 가장 고위험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누가 자살을 할 건가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 어떤 부분은 예, 그랬을 때 우리가 말로만 자살 예방 이야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타켓은 분명해졌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어떤 시도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사실은 그 응급진료센터에서 그 외상진료, 그렇죠, 외상치료, 예, 그 자살 어떤 그 행위로 인한 예, 그 외상치료만 하고 나면은 진료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국장님 혹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우리 그 복지건강국에서 그 찾고 있는 방법이나 그런 거 있습니까? 대안 같은 거. 그 저희들 부산에 뭐 저희 복지국에 뭐 전국 꼴찌 뭐 이런 거 나올 때는 굉장히 좀 듣기도 안 좋고 이런데 그 중에 또 하나가 하필 자살이 또 율이 전국에 제 1위로 있거든요. 정말 이 분석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나름대로 우리 자살예방센터에서도 뭐 이래 열심히 하고 있기는 있지만은 그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체계도 이렇게 응급실 관대 우리 큰 병원 5개 병원에다가 거기 이제 밤에 이렇게 뭐 자살로 시도를 하다가 이렇게 온 분들도 조사도 해 그것도 참고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자살을 한번 시도한 사람이 다음에 다시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한 10배 된다 하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중점을 갖고 또 다행인 것은 지난 주에 우리 검찰청에서 그 부산지검장님이 또 이 자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왜 부산 사람이 그분이 아마 지검장님이 부산 사람이 알고 있는데 그 밑에 부장검사를 시켜가지고 저희 과장님이 회의를 갔다 오십니다만 지난해 부산에서 자살한 사람이 전국에 15,000명인데 부산에 1,161명인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살한 사람은 인적사항을 우리가 뽑기는 어려우니까 검찰에서 그 1,161명에 대한 그 모든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나이, 연령, 왜 자살을 했느냐 원인을 쭉 분석해가지고 그 자료들을 분석해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검찰청하고 우리 경찰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하고 밑에 또 우리 실무자들 아니십니까? 지혜 같은 저희 국장이나 이렇게 해서 그 의회분들은 또 이렇게 한 번씩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건 그래 하려고 하고 예, 어떤 사회적인 성향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다양한 동기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근본적인 동기 파악부터 이렇게 원인 분석부터 하는 게 참 필요한데 마침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습니다. 보면 저는 시도자의 관리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시도자의 재시도율이 높기도 하지만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재시도를 하는가라고 봤을 때 이 시도자들 자체가 이미 동기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살의 동기에 노출되어 있는데 응급진료만 하고 진료가 종결되다 보니까 그 동기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고 동기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미 자살을 시도할 당시에 이미 정신건강이 상당히 이렇게 그 약한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데 자살 시도로 인해서 더 약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정말 그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계속 어떤 인적 사항을 관리를 하면서 어떤 상담을 연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 또 이 시도자만큼 중요한 부분이 자살자 가족입니다. 예, 자살자 가족이 가지는 어떤 가족의 자살로 받는 충격 이런 것들이 다시 자살로 이어지거든요. 우리 뭐 유명한 그 최진실 씨 있지 않습니까? 그 동생도 뭐 얼마 후에 또 그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은 이제 드러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가 그 보통의 경우보다도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자와 자살자 가족에 대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정말 구체적인 어떤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신보건에 있어서 가장 어떤 그 우리의 기본적인 인프라인 그 구군 정신보건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확실히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119나 응급진료센터나 이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 시도자나 그 자살자 가족을 서로 연결시켜서 어떤 사회심리적인 그런 어떤 정상화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이 자살 쪽을 요번에 보다가 사실은 참 충격이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노인의 자살률 또 청소년의 자살 이걸 굉장히 사회에서 이슈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부산 자살자 2010년도 자살자 1163명 중에 3명 중에 그 45살 45세에서 59세 사이의 자살자가 무려 337명이나 됩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남성의 자살이 279명입니다. 이거는 부산 그 2010년 자살자 1163명의 24%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 중년의 부산의 중년 남성들이 어떻게 보면 자살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원인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일단은 뭐 직장에서의 위기라든가, 또 가정에서의 어떤 그 뭐 가족 관계에서의 어떤 뭐 그 가장의 위상이라든가, 뭐 책임감이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뭐 생체 리듬이 그 당시에 또 전환기가 오니까 있겠지만 어쨌든 이 지금 그 45세에서 59세 사이의 남성이 어떻게 보면은 자살에 있어서는 가장 빈발층이라고 지금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만큼 우리가 자살률을 가지고 노인하고 청소년을 이야기하지만 그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하게 다루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열심히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이 빈발층에 대한 그런 대응 방법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다. 원인 분석도 하고 이건 단지 자살을 막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그 흐름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지금 통계는 굉장히 중요한 통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가정위기, 뭐 사회적 기반 약화하는 걸로 뭐 나오면 나까지 어제 말씀하신 자살자 유가족도 그건 지지 모임이 있습니다. 무지개 모임이라고 이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자살 우리 그 예방 우리 협회에 연결해가지고 또 같이 모임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데 아주 실질적인 거는 도움이 돼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의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뭐 자살하면 다 많은 노인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45세에서 59세가 제일로 그 층에서 자살이 많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저희도 분석도 하고 왜 그래 많은지 또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 넣어가지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우리 건강도시 프로젝트에서도 자살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구라는 거는 구군에는 그 정신건강센터이지 않습니까? 그 정신보건센터.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는 9개지만 좀 빠른 시간 내에 16개로 빨리 확대를 하고. 내년에 3개 더 늘리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2014년까지는 각 시군구에 다 1개씩 하고 우리 광역하게 17개로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늘리면 좋겠습니다. 2014년 가기 전에. 거기도 하나 늘리는 것도 예산 문제도 있고. 그렇죠. 타시도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후에는 거의 다 있는데 부산이 좀 그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개씩 해가지고는
그게 7년이 걸리는데 그걸 내년하고 예. 2013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예. 주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자살이라는 거는 그냥 개인의 한 사람의 자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쇄적인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특히 고빈발층의 자살, 그 중년 남성의 자살은 가족 위기까지도 가져오는 것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인 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자살 예방센터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좀 이름 좀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자살에 대해서 지금 위기를 느끼고 그런 사람들한테 자살 예방센터, 자살 예방센터에 대한 전화를 한다든지 연결시킨다든지 계속 자살이라는 말이 저는 지금 질문을 하면서도 이 자살이라는 말을 좀 피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내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자살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마라는 안 듣고 자살만 머릿속에 남는답니다. 예. 그래서 자살하지 마라는 것보다는 살아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살만한 가치가 있다. 뭐 생명은 귀중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자살 예방센터도 예를 들어서 생명 존중 센터라든가 생명 사랑 센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생명 지킴이 센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살이라는 말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도 그 센터가 무엇을 하는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건의드립니다. 의원 좋은 건 저도 좀 처음이겠는데 그 점도 우리 정신 관련 우리 전문가들하고 또 그 명칭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고 그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옆에서 쿡쿡 찔러서 제가 일단 질문 마치고 어쨌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 복지건강국장님이야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감사드리고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경